입니다. 가천대학교 임종순 초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화폐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화폐 진화의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진화를 두고 지금 세 가지의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디내셔널라이제이션, 그리고 디달러라이제이션. 첫 번째, 일상생활이 디지털화되면서 화폐의 디지털화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폐의 물리적 형태로 변화를 끝나지 않고 지급결제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 전반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폐의 탈국가와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 타락과 같이 금융 중개기관과 기존 통화체제에 대한 불만에서 등장했지만 그 본질은 국가와 민간 간의 화폐 권력 쟁탈전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금화폐,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같은 민간화폐 간 그리고 공공화폐와 민간화폐 간의 패권 경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고 CBDC를 중심축으로 하는 상호보완적 통화질서가 서로 재편될 것입니다. 아울러 CBDC가 등장하게 되면은 국제통화 시스템의 패권 경쟁이 벌어집니다. 현 국제 지급결제 시스템의 큰 변화가 도래돼야 할 전망이고, 다만 화폐 전쟁이나 달러 패권이 붕괴한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전문가들이 어떤 성급한 논의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달러 패권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학의 영역이고 기술적인 문제로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명확한 합의가 없어요. 데피니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의 역할을 하는 지급결제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먼저 통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금, 중앙은행의 지폐입니다. 그리고 예금화폐, 약 95% 정도의 화폐가 은행들의 대출에서 창조되는 예금화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쓰질 않지만은 은행 간 결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형태가 물리적 형태고 숫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제 CBDC는 디지털 토큰입니다. 그리고 지불 수단으로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은행 계좌에 연계된 지불 수단이고, 전자화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금과 은행 계좌에 연계됐지만은 이거는 이제 파생된 화폐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자산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타입 1과 담보가 없는 또는 부분 담보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다시피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냐, 상업은행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화폐의 성격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5가지의 지불 수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권화폐, 예금화폐. 주권화폐는 국가의 주권에서 법에 따라서 발행되는 화폐고, 예금화폐는 주권화폐와 동등성을 보장하는 제도에 따라서 등장하는 화폐입니다. 그리고 파생화폐로서 전자화폐, 그리고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화폐의 일종이지만 워낙 법정화폐와 1대1로 매칭되는 특유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별도의 화폐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화폐는 이 시대 모든 돈은 부채입니다. 현금은 중앙은행의 부채고, 예금화폐는 민간 상업은행의 부채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이 화폐 생산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약 3%가 중앙은행 화폐고 97%는 영국의 경우 민간 상업은행이 만든 화폐입니다. 예금화폐와 법정화폐는 원래 동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에서 위기 시에 유동성을 빌려주는 최종 대부자 기능, 그리고 예금보험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 같은 제도에 의해서 거의 이제 법정화폐와 동등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 통계를 보면은 지폐는 한 162조, 그리고 본원통화는 지급준비금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게 CBDC 발행 대상인데 이게 합해서 244조,
광의 통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화량인데 이게 이제 예금은행에서 발행한 그 예금 통화가 대부분입니다. 역사상으로 살펴보면은 프라이빗 머니 간의 어떤 화폐 실험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500여 개의 영주들이 각자 코인을 발행했고, 그리고 근세에도 프리뱅킹 시스템이라 그래서 민간 은행권들이 서로 경쟁하고 환율이 존재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화폐는 기본적으로 법정화폐에서 파생된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법정화폐로 100% 상환이 보장되는 지불수단이고 선불카드의 디지털 상응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 발행되고 현금과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됩니다. 이게 극히 도입과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 변동성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도록 설계 발행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입니다. 전자화폐랑은 다릅니다. 전자화폐는 액면가랑 1대1 교환 의무가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액면가 교환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법정화폐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USD 테더나 그리고 이제 USD 코인, 암호화폐 기반 코인, 알고리즘 기반 코인 이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에서 법정화폐 기반 코인만 생존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통계를 보면은 테더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USD 코인이 그 다음 순위, 그 다음에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FRB에서도 규제 체계를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요. 발행기관이 준비금을 100%를 보유하는 법적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재적 리스크가 있고 해킹 같은 기술 안전성이 아직 문제가 되고 있고 더 큰 이슈는 스테이블 코인의 그 지급 준비 자산이 CP 같은 단기 금융 자산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해서 CP 가격이 폭락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1대1 황금성이 제약됩니다. 테더의 경우에는 금년 3월 기준 약 50%가 CP로 보유가 돼 있고 또 하나는 법정화폐가 공식적 은행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사각지대에서 불법 금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증가에 따라서 미 연준이 CBDC를 검토하고 발행 가능성을 높이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테더의 준비 자산 구성을 보시면은 현재 CP가 한 65%, 굉장히 불안정한 자산입니다. USD 코인도 테더보다 낮지만은 기본적으로 1대1 그 호환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미국의 대통령 자문그룹에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지침, 입법 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연방증권법과 상품거래법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아까 이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은행처럼 취급하자. 이거는 이제 발행자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보호를 받고 연준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본과 유동성 규제가 있고 연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건 사실 은행이 성장기에 정부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은행업과 스테이블 코인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유동성 지원과 이런 지도 감독을 받는 대신 은행업은 부분 지급 준비 제도가 있어서 통화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자산만큼만 발행하는 그 100%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시중 창조 기능이 없습니다. 자,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BDC라는 것은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의 새로운 법정화폐입니다. 디지털 폼이고 디지털 형태고 피아트 머니이며 리갈 텐더, 법정화폐입니다. CBDC는 스웨덴 같이 현금이 이용이 감소가 되고 우루과이나 튀니지 같은 후진국에서는 금융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CBDC 발행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아직도 현금 수요가 많고 지급 서비스 시장이 아주 잘 발달돼 있고
다 계좌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직 그렇게 CBDC를 발행할 유인이 높지는 않지만은 다른 나라의 그 추이를 봐서 언제든지 발행을 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CBDC는 왜 발행할까요? 먼저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예를 들면 산간 오지에 사는 사람은 지급 수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법적인 의무로서 국민에게 적정한 결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금리나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이 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보다 간편하게 해주는데 CBDC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금화폐는 은행이 부도가 나면 이게 이제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중앙은행 화폐는 국내에서는 부도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급결제 시장이 민간 독점을 해버리면 중앙은행의 화폐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금융 포용성,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없는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화폐 주권, 그 다음에 시니어리지, 이런 통화 시스템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자, CBDC가 도입이 되면은 은행이 이제 자금 조달과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됩니다. 기존의 은행 예금이 CBDC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고,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시장성 수신을 은행채 등을 발행해서 늘리면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또한 외화 자금의 유출입과 외환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사인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CBDC가 암호화폐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다. 공존 보완적 관계가 될 것이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지 달라집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 화폐 주권이 침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CBDC가 발행되면은 암호화폐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BDC와 암호화폐는 공존 보완적 관계가 될 것이다. CBDC와 암호화폐는 성질상으로 좀 달라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코인은 결제 지급에 한정되지 않고 기능이나 활용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송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래소 실명 계좌 문제라든가 자금 세탁 문제 등에 따라서 접근성이 개선돼서 코인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가 제도화됨으로써 전반적인 거래 환경이 개선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상 이거 건너뛰겠습니다. 공공화폐와 민간화폐 간 경쟁이 벌어지면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공공민간화폐 간 경쟁 구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산업은 은행 중심에서 지급결제 플랫폼 중심으로 금융산업의 변화를 일으켜요. 정부가 CBDC를 발행해서 개입을 한다면은 CBDC는 민간화폐와 경쟁 대신 보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BDC는 디지털 플랫폼 간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고,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협력하는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공공과 민간화폐가 공존하는 모양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CBDC가 가장 행보가 빠릅니다. 중국의 CBDC는 DCEP는 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지갑 간의 P2P 방식의 물리적 접촉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간 보유 현금을 대체하는 수준의 발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단계 체제이고 제한된 익명성을 내용으로 합니다. 왜 중국은 DCEP를 발행하려고 할까요? 이거는 기존의 모바일 시스템의 문제 때문입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중국의 결제 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데, 여기는 은행에게 비용을 모두 다 전가시키고 낮은 수수료로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페이는 중국 정부의 화폐 주권을 위협하고 중국 은행망을 통해서만 결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 결제 확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와 달러 무기화 문제입니다. 국제화는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중국이 달러 결제 시스템 차단을 금융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국은 대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가장 큰 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은 왜 CBDC를 선도하고 미국은 왜 신중한가? 중국은 CBDC를 통해서 디지털 유동성을 독점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화폐 주권, 체제 수호, 국가안보 차원에서 시급하고 아주 높은 우선순위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유동성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발매하고 CBDC는 아직 시급하지 않고 계속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국가로서 순수 전체주의 국가는 국가의 화폐가 쿠폰이나 교환권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거기와 자본주의 시장의 중간 성격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국가로서 은행이 창조하는 시중화폐 중심의 그 경쟁 원리를 통한 화폐 배분, 화폐 권력 분산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암호화폐 죽이기에 나서고 있고 미국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은 익명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수요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짧은 시간에 바삐 좀 설명드리라고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임종순 교수님의 발표를 마치고 이번 순서는요. 디파이 안전한 고수익에 대해서 포스텍 장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무대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밤에 조금 늦게 잤습니다. NFT 민팅 하는데 유럽에서 하는 민팅이라서 새벽 2시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팅 시간 기다려서 민팅 하느라고 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설치면서 좀 느낌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ICO 할 때 약간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ICO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유럽에서 ICO 할 때 이렇게 밤새워가지고 시간 맞춰서 이렇게 투자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요즘 이제 전체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예전에 지금 NFT나 메타버스가 예전에 ICO 했던 그런 시대와 조금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건데요. 약간 좀 버블 아니면 어떤 약간의 뭔가 이렇게 껴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실제로는 디파이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분야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주제를 이게 받았어요. 실제로는 이거 제가 정한 주제가 아니라 우리 송인 교수님이 안전한 고수익 디파이어라고 이렇게 정해줬어요. 이거 딱 받고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오늘 이 컨퍼런스 독박 쓰는 거 아니까. 왜냐면 이거 듣고 와서 디파이 투자했는데 깨졌다 또는 뭐 손실 엄청 입었다 그러면 이제 장민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이제 이거 안전하고 고수익이다 해가지고 디파이 투자하라고 했는데 망했다 뭐 이런 독박을 쓸까 봐 고민 엄청 좀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주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에 이렇게 투자한 분들이 실제로는 돈도 많이 벌었지만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손실 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약간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은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이 컨퍼런스, 이 포럼을 원래는 이제 저 시그니엘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요즘 시대가 좀 바뀌었나 보다. 이름도 디지털 자산이에요. 뭐 코인이나 토큰 얘기보다는 디지털 에셋 또는 뭐 이렇게 여의도에서 하는 의미가 그런 전통 금융시장의 포용 뭐 이런 의미도 있어서 이제 코인 시대는 가고 디지털 에셋 시대가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나름대로 조금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한 짧은 시간이지만 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어쨌든 빠르게 디파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어떤 디파이를 선택할까 선택할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스텍 산학협력단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빌리빗이라는 원래는 세파이 그냥 대부업, 코인 대부업 하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비트코인 맡기면은
그 연 한 15% 정도 수익을 내드리는 그런 기술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대기업부터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고 포스텍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 포스텍 애들은 이런 쪽에 많이 와 있냐? 근데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좀 많이 오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디파이란 뭐고, 디파이 사례 간단한 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수익률을 따지는 부분에서 이 여의도에서 하는 전통금융시장에서의 수익률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APY, 그리고 인포먼트 로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고수익이 가능한가? 이 주제하고 디파이의 미래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짚고 나가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전통금융과 크립토금융의 차이는 결국은 딴 거 다 없고요. 그냥 그 피아트로 하냐, 코인으로 하냐 이 차이입니다. 실제로 금융이란 게 결국은 뭐 돈 맡기고 빌려 쓰는 모든 행동이라고 그러면 그 크립토 금융 또는 뭐 디지털 금융, 결국 이제 코인 맡기고 또는 코인 빌려 쓰는 모든 경제 활동 이렇게 정의하면 아마 가장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디파이라는 부분은 몇 가지 요소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디파이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인데요. 가상 자산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적인 알고리즘 또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쉽게 그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그런 D앱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디파이란 뭐 교과서는 없는데 제 나름대로 정의한 내용입니다. 예. 그 디파이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 한 10년 동안의 코인 세상을 이렇게 쭉 돌아봐 보면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확대, 그리고 이제 다양한 랩 BTC 출현, 그리고 이제 NFT 활성화 최근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배경이 되고요. 환경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블록체인 쪽에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도 지금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산업의 변화, 세계적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치명적인 그 성공의 길이었는데 디파이에 그 지금 현재 거래소들이 다 중앙화돼 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그 유니스왑을 시작해서 덱스 거래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거래소의 ICO 같은 것들이 요즘은 이제 IDO라고 해서 이제 이니셜 덱스 오퍼링 또는 이니셜 디파이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거래소에 안 가고 이런 탈중앙화된 그런 디파이 프로토콜에다가 먼저 상장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디파이나 크립토 금융을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상으로도 그 전체 디파이에 잠겨 있는 그 가치, 그러니까 US 달러로 보면 지금 현재 어제 밤 기준으로 975억 달러가 있는데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빠른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실제로 전통 금융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금융 상품들이 디파이에 정의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랜딩, 덱스, 파생 상품, 마진, 그리고 그 에셋 매니지먼트, 월렛 이런 것들이 모두 디파이의 지금 범주 안에 있습니다. 디파이 사례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컴파운드인데요. 결국 2019년에 그 암호화폐 예치 및 담보대출 플랫폼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그 컴프라는 자체 거버넌스 토큰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그 디파이 성장에 굉장히 키 엘리먼트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거버넌스 토큰을 주면서 그 갑자기 수익률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8개의 코인을 예치하면 이제 담보대출 이자나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컴프 토큰을 또 이제 그 리워드로 제공하는 그런 그 사례입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그 프로토콜 또는 스마트 컨트랙이 제공돼 가지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담보 청산을 위한 부실화 담보 메커니즘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예,
보는 바와 같이 컴프 토큰이 굉장히 큰 올 초에 올 초부터 올 7월 정도까지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이루어왔던 게 이 디파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실패 사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고구마입니다. 얌이라는 이제 디파이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것도 비슷하게 자금을 예치하고 유동성 공급의 대가로 얌이라는 토큰, 아까 이제 컴파운드에서는 컴프라는 토큰을 줬는데 얌이라는 토큰을 지급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게 초기에 4억 달러나 모집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이제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이 기술적으로, 여기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치명적 오류가 있다 보니까 초기에 엄청나게 상승하던 얌 토큰의 가격이 하루아침에 제로로 되는 그런 일이 올 8월에 벌어졌고요. 두 번째 실패 사례는 팬케이크 번입니다. 혹시 투자하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명문대학 출신들이 만든 토큰입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위층에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누가 했는지 안 나옵니다. 밝혀지지 않죠. 지금 NFT 프로젝트도 누가 했는지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흐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 팬케이크 버니도 누가 했는지는 지금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 위에 있습니다. 어쨌든 디파이 목적은 BSC 기반의 이자 농사 최적화 서비스고요. 초기에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BSC 생태계에서 예치금 순위 2위까지 달성하다가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플래시론 공격을 받아서 실패한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기술력이 중요한데 보안성을 담보하지 못한 디파이 프로젝트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플래시론 공격으로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 실패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디파이 프로젝트의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약간의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좀 속임수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자율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현혹되는 부분인데요. 깜짝 놀란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이자는 이 정도입니다. 한 2.6% 많아봤자.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디파이 하면은 한 500%? 한 1000% 정도 기대하고 왔을 건데 실제로 시중금리 이자는 이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될 용어가 APR이 있고 APY가 있는데 기본 이자율을 APR이라고 하고요. APY는 약간 감아서 생기는 이자. 여기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을 안 하지만 이렇게 하루 번 돈을 다시 투자하는 이자율이 APY. 그냥 투자 안 하고 하는 걸 APR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이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현혹 또는 이제 실제로 제공하는 디파이 서비스들입니다. 저기 145.96% 또는 그 밑에 APR이라고 해서 90.11% 이게 이 정도 주는 수익률입니다. 여의도에서 깜짝 놀랄 일이죠. 2.6% 주면 많이 주는 거 저축은행 수익률인데 이 정도 디파이에서 주면은 안 할 사람이 없죠. 실제로 이렇게 줍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 주는데 해석을 잘해야 되고요. 또 오토 컴파운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토큰을 제시하면서 그 토큰에 대한 성장성을 가미해서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921%. 감이 좀 안 오는 이자율인데 어쨌든 저 정도를 주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맞긴 맞는데 저 주는 토큰이 어떤 기능을 하는 토큰인지 그 토큰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드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900% 또는 200% 일드가요. 결국은 크게 유동성 공급에 대한 수수료 분배 플러스 그리고 참여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 장으로 그냥 결론을 보여드리면 결국은 이자 농사의 수익은 거래한 수수료, 트레이딩 피라고 해서 이제 거래 수수료, 유동성 공급에 대한 대가 그리고 플랫폼 토큰에 대한 보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일드 애그리게이터나 일드 파밍이 저 플랫폼 토큰에 대한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자기네 플랫폼 또는 거버넌스 토큰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작은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가격 상승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에 반영된 이자율이 아까 말한 900%, 뭐 3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감안을 해서 디파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런 비실현 손익이라고 하는데 900% 이런 것들이 이 비실현 손익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빨리 하면 결국 플레이 스왑, 즉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카카오에서도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APY, APR들을 200%, 100% 이상 제공하고 있고요.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은데 1000% 이상도 제공합니다. 결국은 가능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가능은 한데 좀 주의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디파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보안적으로 안전한가,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대로 된 오딧을 갖고 있는가, 팀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팀이 주로 거래하는 플랫폼, 예를 들어 바이낸스냐 이더리움이냐 또는 큰 재단과 거래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느냐, 도덕적으로 모랄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그 디파이에 그 검증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전통금융에서 하는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미래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몇 가지. 결국은 뭐 맨 밑에 1인 1뱅크 시대가 오는 거는 바로 디파이란 기술과 디파이의 그 성장성에 굉장히 관심이 그 큰 관여가 돼 있다는 생각을 들고요. 여러분들도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산별 기회를 마치고요. 두 번째 위험 관리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요즘 한경TV에서 가상자산 방송을 또 재밌게 해주시고 계시는 서강대학교 윤석빈 교수님께서 산학협력 교수님이십니다. 네, 디지털 자산의 등록, 인증, 평가 사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제가 타이머를 놓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윤석빈이고요.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IBM 오라클에서 엔터프라이즈를 했었고요. 현재는 한국 블록체인 학회에서 사무국장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한국 자산 인증에 대해서 부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송gin규 교수님하고 그래서 같이 하고 있고, 제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제가 흰머리가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 송 교수 같으면 제가 송 교수님은 내가 형으로 알고 있는데 동생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반응이 안 좋네요.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 아이디 이메일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기 전에 시간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블록체인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개발자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개발자 출신인데 제가 느끼는 건 블록체인에서 느끼는 게 개방자 혁신입니다. 디자인 싱킹, 린스타트, 애자일이 있는데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방자 혁신. 혁신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과 나의 역량과 다른 사람의 역량을 어떻게 잘 연결하고 융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나라 유명한 시장 조사기, 여기서 보면 디자인 컴바인, 디자인 싱킹, 린스타트, 애자일. 애자일은 개발 방법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은 비즈니스 데브옵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개발과 운영. 이게 특히 이제 블록체인 사상과 아주 잘 연결되는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제가 느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연결을 융합. 특히 이런 비즈니스사에서도 얼마나 뭐 기업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뭐 저는 IBM 오라클이 아니라 SAP든 스타트업이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대기업이든 스타트업 이런 고객과 공감하고 빌드 매전하고 애절하게 민첩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약간 팬데믹 때 다르긴 한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약간 저희가 마스크 쓰고 있는데 보면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근데 AI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머신 러닝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뭐 남의 집,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제가 딸들이 아들에 고3, 중3, 중2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식사하다 보면 다 대화를 안 합니다. 다 이제 유튜브로 보고 있죠. 이제 여기서 보면 핵심이 여기 보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있나? 이 친구가 MZ세대의 말씀만 하는데 M세대, G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G세대는 저희가 어이들은 G세대인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컸을 때
은행을 쓸 것이냐? 제가 볼 때 안 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로블록스 게임 아시죠? 메타버스로 유명한. 저희 집은 로블록스 4년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용어를 할 땐 절대로 용어를 안 해요. 근데 외국 친구들과 소통을 해요. 그래서 로벅스라는 게임 머니인데 그걸 실제 보냅니다. 저희 집 단톡방에 카톡을 보면 답이 안 와요. 근데 로블록스에서 하면 답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여기 금융권 많이 오셨는데 MZ세대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세대를 크면 기존 금융권 얘기 오셨는데 기존 금융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다릅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오늘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메타버스가 게임이 아닙니다. 비욘드 게임을 넘어서 스토리 리빙이에요. 이 친구들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하면 게임이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 친구로 뭐 느낀 게 있는데 게임이 아니에요. 스토리 리빙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거기서 실제 이코노미 시스템도 하고 있고 실제 리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인증평가 관련된 건데요. ABCD,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혹시 이 걸그룹 이름을 아신다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나이가 납니다. 예. 이게 마마무라고 유명한 걸그룹인데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인데요. 문별솔라 휘나사가 잘 어울러 드시지 4차원민주 융합이에요. 그래서 ABCD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의 약자고요. BLTS는 비즈니스, 로우, 테크닉 소사이티입니다. 이런 것처럼 인증평가도 기술에 대한 융합,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관점, 법적인 관점,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인증평가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그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같이 모델을 하려고요. 또 중요한 거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것들이 데이터도 기관의 데이터에서 마이 데이터,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 경제에도 저희가 이런 가상자산 인증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하는 뭐 CBDC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이런 여러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경제TV 채널을 쓰는데 바로 이제 자수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대표님이 발표하실 텐데 블록체인계 유니콘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AML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한국자산인증에서 인증 한국경제TV, 채널리스트, KC를 통해서 이렇게 3자가 연합해서 자산 인증에 대한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산 인증에 대한 이런 모델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미디어라든지 저희가 실제 경험 있는 분들 그리고 글로벌 AML에 대한 부분, 이 자세한 AML에 대한 부분 채널리스트는 또 바로 발표가 또 이어서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쿠레이팅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잡았는데요. 한국경제TV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인증평가 서비스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BLTS처럼 BTCM이었습니다.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컴플라이언스, 미디어, 오퍼레이션 시큐리티 이런 구성이 있어서 다각적인 시도를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금융 분야에서 물적 네트워크를 갖고 저희가 모델과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팀장점은 뭐 전 세계적인 AML 그리고 전체 검증 평가 모델, 의원단에 또 사람이 중요하죠. 누가 그 인증 평가를 하느냐. 여러 가지 쟁글 유명한 업체가 있죠. 근데 쟁글에서 많은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온 거지? 거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전문위원단 그리고 NFT 전전적인 모델에 대해서 이런 신뢰성 확보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증 절차 평가가 있습니다. 처음에 스텝 1은 자가 진단에 대한 게 있고요. 스텝 2는 이제 평가 진행. 그래서 자료 제출 후 2주 이내에 완료되는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자세한 것들을 원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입니다. 아까 말씀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컴플라이언스, 미디어, 운영 주체, 보안 전체적인 관점. 저도 이제 한국 블록체인 학회에서 전에 그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아까 퍼스펙티브를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고요. 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점수를 해서 최우수부터 위험까지 저희가 이제 레벨링이죠. 이런 것들은 자체 인증자에서 똑같은데 저희가 전에 IBM 있을 때도 이런 모델링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인증에 대해서 레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원들 말씀드릴게요. 그 정유신 저희가 평가위원장이죠. 서울대 지금
MOT 쪽의 원장이시고요. 이제 밖에 좀 어디 계시는데 송인규 교수님이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뭐 김정문 대표님, 뭐 백용기 현재 한국지사장님, 그리고 뭐 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구 의원님,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부분들, 이렇게 뭐 조은희 변호사님,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보시면 업계에서 이미 검증된 분들끼리 마치 블록체인 사상처럼 약간 탈중앙화스럽게 집단 지성의 일을 힘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가 팝콘각이죠. CBDC, 마이데이터, 모바일 운전 그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데요. 거기서 블록체인에 대한 인증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약간 탈중앙화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약간 현재 실내에 있는 노드처럼 모여서 저 혼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과 힘을 합쳐서 자산 인증평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